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대 지리학과에서 사회지리를 강의하고 있는 이원호입니다. 가장 최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 위기 이후에 도시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심화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그 공간적인 변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공간 복지와 관련된 내용도 이러한 저희 관심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생소한 용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장소 기반이라는 것과 공간 복지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일반적으로 빈곤을 다루는 정책은 복지 정책인데요. 복지 정책은 두 가지의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람 중심으로 정책을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소 중심으로 정책을 취하는 빈곤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리와 공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사람 중심의 빈곤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소 중심의 어떤 빈곤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고 또 특정 장소에서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들이 들여다볼 때 빈곤은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예를 들어서 물리적 환경이라든지 빈곤의 문화와 같은 정성적인 측면, 이런 요소들, 즉 장소의 특징이 빈곤을 창출하고 또한 빈곤을 심화시키고 빈곤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이런 장소를 좀 바꿔야만이 빈곤 문제 해결의 단초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지리와 공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빈곤 문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서 장소 중심 정책 혹은 장소 기반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비슷한 맥락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SOC라든지 환경에 초점을 둔, 그 다음에 서울시의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생활권 계획 등이 있죠. 일부분 공간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도시 정책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공간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공간 전략 혹은 도시 전략을 복지적 측면에서 좀 확대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간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어떤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이제 이 빈곤 문제, 특히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소 기반 공간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지리학을 강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리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텐데요. 사회지리학도 지리학 내 하나의 어떤 분야입니다. 그리고 영미식 전통 속에서의 사회지리학의 출발점은 사실은 복지지리학이었습니다. 웰페어 지오그래피라고요. 복지지리학은 복지 서비스라든지 복지 시설의 입지라든지 혹은 복지 정책과 관련된 어떤 공간적인 함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정책이었죠. 이런 복지지리학이 발전해서 이제 사회지리학이 되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사회지리학의 가장 주된 관심은 사실은 복지에 대한 혹은 빈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 사회지리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신자유주의 이후에 일상생활의 파괴와 빈곤의 심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사회지리학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빈곤 문제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리차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공간적 불평등 혹은 공간적 분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 소득이나 교육, 직업 등등의 공간적 분리 현상들을 많이 연구함으로써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경제적 불평등과 공간적 격리가 결합될 때 단순한 소득 불평등 이상의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사회지리학적 전통에서 즉 빈곤 문제를 공간적으로 다루는,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도시 공간 내에서 나타나는 빈곤의 심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혹은 빈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올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도 공공부문도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리차드 플로리다의 말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아쉽게도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조국 사태 이후에 한 일간지의 기자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지위, 소득, 네트워크 등등의 기초에서 그들만의 어떤 성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국 사태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어서의 계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서울 시내의 부모님 세대 50대의 교육 수준의 분포를 보더라도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서울 도시 공간도 결국은 불평등과 공간적 분리가 결합되어서 결국에는 부와 빈곤이 세습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둔다면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우리 사회가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따라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 전통적으로 빈곤 문제, 복지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장소 기반 복지 정책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경우인데요. 영국도 공공 임대주택, 소위 말하는 공공주택이 이제 민영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빈곤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특정 공공임대단지에 빈곤이 심화됨으로써 그것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영국이 그러한 빈곤이 심화된 단지를 싱크 에스테이트라고 불리는데요. 전국적으로 100개의 싱크 에스테이트를 선정해서 그 지역의 가족 그리고 공동체 등등의 초점을 두어서 뭔가 협업과 협력함으로써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책을 펼쳤고요. 또 다르게 굉장히 유명한 정책은 덴마크의 뇌레브로의 정책인데요. 그 지역도 덴마크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침체된 정책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있었고 따라서 덴마크의 정부가 그 지역을 주류 사회로 포섭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정책을 취하자라고 했는데 덴마크의 사례에서 우리가 좀 크게 시사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덴마크의 사례는 거대한 어떤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공간에 초점을 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침으로써 굉장히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히 환경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건축과 디자인에 초점을 두어서 주류 사회로부터 소외되었고 격리되었던 그 지역이 결국은 가장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장소 기반 정책을, 빈곤 정책을 취할 때, 혹은 공간 복지를 취할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둔 장소 기반 정책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예술시라든지 서울시의 생활권계획 대표적이죠. 낮은 단계에서 마을 단위의 생활예술시 사업 등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어쩌면 도시정책적 맥락에서 삶의 질과 빈곤 문제를 다룬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소위 말하는 시설 중심이고 공공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또는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활하시다 보면 불편한 것들, 공공이 제공하는 타가소라든지 공공도서관 이런 것들은 그동안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서 사실은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생활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택배라든지 편의점에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든지 필요한 다양한 생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공공이 다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생활에 체감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존의 어떤 생활예술시 사업들을 공간 복지 차원에서 보다 한 단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제가 새로운 어떤 공간 복지 정책을 취하자, 즉
시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것인데, 우리 편의점 하나로 사례로 들어보면 이거는 사실 공공 서비스는 아니죠. 공유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동의 어떤 시설들을 운영할 때 지금 대부분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비용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결국 공공이 유휴 공간이라든지 생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어떤 비용을 사회화하게 되면 그 서비스가 가능한 주체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민간 기업이 되었던, 특히 시민단체가 되었던, NGO가 되었던 그런 어떤 단체들이 사실은 공공이 제공하는 이 사회적 비용에 기반하는 시설들을 가지고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우징 랩의 어떤 시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설들을 시민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은 플랫폼 방식으로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형 그 공간 복지 정책의 모델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됨으로써 특히 마을 간에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도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면 구체적인 어떤 정책 사업들이 물론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부이든 간에 국민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소명이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천착한 이야기고, 그것이 특히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요인을 어떤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요인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어루만지는 것은 모든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공통된 소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기존의 정책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지만, 아마 전문가와 그리고 시민의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연구,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의 어떤 전통 속에서 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 공간복지 정책이 시작이거든요. 시작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고 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고, 따라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정부의 어떤 전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공간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의 수요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